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180년 전인 1845년 5월 19일. 영국에서는 두 척의 대형 선박이 출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탐사대장 존 프랭클린이 이끄는 일명 북극 탐사대였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요, 인류에게 바닷길은 미지의 영역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대표적인 항로가 있는데 바로 북극해였죠. 여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당시 유럽에서는 아시아와의 무역에 다들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아 대륙에 도달하기 위해선 두 가지 항로가 있었죠. 먼저 아프리카 대륙을 지나는 인도양 항로, 그리고 남아메리카를 돌아가는 태평양 항로, 이 두 가지요. 근데 만약에 지구본상의 위쪽에 있는 북극 항로를 이용한다면 이게 가능해지기만 하면 거리가 훨씬 줄어서 이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잖아요. 사실 거기에다가 그 인도양 항로를 이용하면 아프리카 주변을 지나야 하거든요. 여기는 해적들이 들끓고 있어서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그런데 북극 항로, 그런 방해물이 없는 최적의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긴 해요. 이 북쪽 항로가 엄청난 추위, 그리고 또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사실 추운 날씨는 당연하고 그 외에 뭐가 문제냐면 미처 녹지 않은 빙하가 여기저기 떠다니고 있어요. 거기에 배가 가로막힐 수 있는 거죠. 또 크기에 따라서 충돌을 할 경우 배에 데미지를 입힐 수 있겠죠? 빙하가 아니더라도 바다 표면 전반적으로 얼음이 덮여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뚫고 지나가냐는 거예요. 자칫하다간 배가 고립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북극 항로로 떠난다는 건 거의 목숨을 건 도전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걸 해야 했죠. 1845년 5월 19일, 이날 영국 해군본부의 지휘 아래 존 프랭클린 탐사대가 대장정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두 척의 선박 준비했고요. 안에는 총 130여 명의 해군 장교 그리고 이 사병들이 다 탑승하게 돼요. 이때 60세를 바라보는 존 프랭클린, 그가 대장이었는데 사실 대단한 분입니다. 이미 14살 때 이 사관 후보생으로 입대를 했고요. 경력도 화려한데 1801년에 덴마크 해군과 교전한 코펜하겐 해전, 그리고 또 영국이 프랑스와 에스파냐 함대를 격파한 트라팔가르 해전에도 이분이 참가하셨어요. 항해 지식, 군사 지식에 해박한 분이죠. 그런 그가 본격적으로 탐험이란 걸 시작한 건 1818년인데 이후 많은 경험을 했죠. 사실 북극해까지 육로로 이미 탐험을 마쳤어요. 또 그 경험을 살려서 책을 출간하기도 했고요. 캐나다, 북아메리카 해안 탐사도 성공합니다. 굉장히 열정적인 모험 정신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공을 인정받아서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 좌기를 수여받기도 했는데요. 그런 존 프랭클린이 이끄는 북극 탐험대. 일단 탑승한 선박은 두 대죠. 에러버스호와 테러호였습니다. 두 척 모두 바다의 힘을 이용해서 항해하는 범선이에요. 딱 이렇게 비주얼적으로는 좀 나약해 보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영국이 보유한 정말 최첨단 기술로 만든 북극 탐사용 특수 선박이었습니다. 총 길이 30m 이상이고 무게가 300톤이 넘는 육중한 배 두 대였어요. 북극 탐사를 떠나기 위해서 배의 외관 곳곳에다가 2.5m 정도 되는 거대한 목재와 쇠를 덧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일의 경우 빙하나 얼음에 부딪히더라도 손상을 최소화하려는 그 설계 방식이었죠. 뿐만 아니라 선박의 프로펠러 있잖아요. 이거는 해빙, 그러니까 바다 얼음에 이렇게 부서질 수가 있고 손상될 수가 있어서 아예 분리가 가능하도록 제작합니다. 또 혹시나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비상시 수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노도 준비를 했죠. 아니 그럼 북극의 추위는 어떻게 대비할까요? 선박 안에는요, 온수 파이프로 작동되는 난방 시스템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로 치면 이게 엄청난 최신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정된 북극 탐험의 기간이 무려 2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한두 달 안에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 선박 안에는 130여 명이 3년간 먹을 수 있는 넉넉한 식량이 실리게 됩니다. 뭐 밀가루 35톤, 고기 24톤, 뭐 음료 막 엄청난 1000리터 이상 게다가요, 막 각 발명이 되었던 1.3톤어치의 통조림까지. 물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바닷물에서 염분을 제거해서 식수를 만들 수 있는 담수기도 구비가 됐어요. 근데 또 먹을 것만이 문제가 아니죠. 뭐 2년을 지금 가야 되는데 선원들이 지루함을 느낄까봐 도서, 책이 한 3,000권 정도 실리게 됩니다. 이거 그야말로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예요. 모두들 이 북극 탐험이 성공적으로 끝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배가 순조롭게 출항을 하는데 출항 2달 만인 7월 26일 두 탐사선이 그린란드와 캐나다 사이 배핀만이라는 곳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고 이후 행방이 묘연해집니다. 배가 그냥 모두 사라진 거예요. 물론 이때는 지금처럼 해안통신망이 잘 되어 있던 건 아니죠. 그래서 연락이 끊기는 건 비교적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무려 3년치 식량을 지금 갖추고 떠났는데 어떤 방식이든 살아남을 거고 계속 교전을 해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영국 정부는 하루하루 소식을 기다렸죠. 그렇게 흘러간 시간이 무려 2년입니다. 2년이 지나고 나서야 영국은 심각성을 깨달아요. 서둘러 2만 파운드의 보상금을 내걸고 본격적으로 프랭클린 탐험대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죠. 추적이 시작된 1847년, 이때부터 수많은 수색대가 북극해로 향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도 이건 위험한 도전이거든요. 아무리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또 돈이 걸려있기도 했지만요. 안타깝게도 그 수많은 수색대들 중에서 사실 프랭클린 호가 데리고 떠났던 130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말아요. 살아 돌아오질 못한 거죠. 그렇게 수색이 시작된 지 여러분 어느덧 12년이 흐르게 됩니다. 12년이요. 그만큼 북극 항로가 험난했던 거예요. 이 1800년대 후반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북극해로 떠났던 모든 사람이 실패한 건 아니었어요. 수색을 한 지 3년 만인 1850년 여름, 수색대에 합류했던 미국인 헤이븐 대위가 캐나다 북쪽 비치섬에서 뜻밖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프랭클린 탐험대가 소지하고 있던 물건들 그리고 대원 3명의 무덤이었어요. 그럼 여기에 왔었다는 뜻이 되잖아요. 게다가 이어서 다시 3년 후에 1853년이었는데 의학 박사였던 레이 씨가 역시나 이번에도 캐나다 북쪽 그 에스키모인들에게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어옵니다. 에스키모인들에 따르면 북아메리카 대륙의 최북단 지점인 부시아 반도 백강에서 백인들이 한 30-40명이 모여있는 집단을 목격했대요. 근데 사실 여기는요, 최북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정말 살을 파고드는 듯한 매서운 추위가 펼쳐지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막 백인 30-40명이 힘겹게 눈 속을 헤매고 있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당시 이들은 커다란 배 2척을 반도와 가까운 킹 윌리엄 섬에 버렸다고도 했고요. 근데 에스키모인들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이제 짙어졌고, 그래서 에스키모 사람들이 증명해 주겠다라면서 그 배에 가서 자기들이 가져온 물건들을 레이에게 보여주게 돼요. 탐험대의 물건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도 급하게 그쪽으로 갔죠? 아니 근데 이상하게 배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어요. 이상합니다. 그러다 얼마 후 레이가 또 새로운 에스키모인들을 만나게 됐거든요. 이번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백인 무리를 봤대요. 근데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는 거죠. 특히나 이 에스키모인들은 백인들의 무더기 시신을 발견했는데 충격적이게도 일부는 팔다리가 없고요. 또 주변에 웬 솥단지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인육까지 들어있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말대로라면 프랭클린 탐험대는 정말 끔찍한 상황을 마주한 걸 텐데요. 레이는 곧장 이 사실을 영국 정부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결국 탐험대원들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수색을 중지하겠다라고 의견을 내비쳤어요.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존 프랭클린의 아내 제인 프랭클린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존과 마찬가지로 호주 이 지역을 탐험했던 아주 숙련된 모험가였어요. 근데 제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 남편이 절대로 쉽게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수색 못한다 하니까 자기가 사비를 들여서 수색대를 꾸렸고 끈질기게 남편의 흔적을 찾아 나서게 되죠. 그러던 1859년 5월 18일 제인 부인이 고용한 탐험가 맥클린 톡이 이끄는 수색대가 캐나다 북부의 킹 윌리엄 섬에서 시체 한 구를 발견합니다. 게다가 한 메모가 그 시신과 같이 남겨져 있었어요. 이 메모를 통해 그동안 미스테리에 빠져있던 탐험대의 행적이 짧게나마 드러나게 되는데요. 일단 메모는요, 탐험대의 부단장 크로지어라는 사람이 남긴 겁니다. 내용을 좀 풀어보면 탐험대가 1845년 출발을 한 이후 약 1년간 북극해 열도의 비치 섬에서 첫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선원 3명이 사망해서 무덤 만들어줬어요. 아까 발견된 그게 이제 1차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후 1846년 9월 북극해로 원래 목적대로 다시 향하게 되는데 빅토리아 해협쯤에서 해빙에 갇히게 되는 바람에 이게 이듬해 여름까지 꼼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녹아야 배가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들도 여름까지는 기다려 봐야겠다. 얼음 좀 녹으면 우리 다시 떠날 수 있겠지. 근데 하필 그 해 북극해 기온이 역대 최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돼도 해빙이 녹질 않아요. 그러니까 배는 그대로 자초되고 만 거죠. 그 과정에서 존 프랭클린 대장을 비롯한 선원 23명이 사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사인은 적혀있지 않았고요. 이후 나머지 대원들은 좌초된 배 안에서 일단 남은 식량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게 돼요. 그렇게 무려 2년이 지나고 1848년 4월 이들은 결국 배를 버리고 캐나다 본토 쪽을 향해서 남쪽으로 떠납니다. 이때 걸어서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무려 400km, 그 추위 속에서. 대원들은 짐을 옮겨 실었고요. 또 육지에 도달해서는 눈썰매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끌면서 이동했다고 해요. 하지만 왜 배에 있다가 밖으로 나왔겠어요? 식량이 다 이제 떨어졌기 때문이죠. 육지에서도 계속 식량이 떨어져 갑니다. 새로운 걸 먹을 거를 구하지 못하고요. 결국 그들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아사합니다. 자, 이 메모를 통해서 그간의 미스테리가 어느 정도 풀리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탐험대가 정말 많은 고충 속에서 전멸한 거다라고 확신하게 되죠. 아니, 근데 이상한 점이 남아 있습니다. 130명이 함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실제 발견된 시신은 몇 구 없어요. 그럼 나머지 대원들은 어디 간 걸까요? 살아있을 확률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쪽의 기후와 자연을 고려했을 때 북극곰이 시신을 먹어치웠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도 불구하고 제인 부인만큼은 끝까지 희망을 놓지 못했죠. 쪽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내 남편을 찾아서 수색을 해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 사람들은 그녀를 급기야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죠. 제인 아랑곳하지 않았고요. 자기의 전 재산 쏟아 부어서 1870년대까지도 수색대를 계속 파견합니다. 자, 이때쯤 되니까 남편이 떠난 지 25년째예요. 그러니까 25년이 지났는데도 남편이 살아있다고 믿고 계속 보내는 거죠. 그러다 1875년 끝내 그녀는 만 83세의 나이로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제인 부인이 사망한 후 프랭클린 탐험대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갔죠. 그런데요, 20세기에 들어서 다시금 이 사건이 수면에 올라왔습니다. 그 계기가 뭐냐면 지난 1980년에 비치섬에서 세 구의 시신이 발견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날씨가 춥잖아요. 그래서 거의 미라화된 채로 보존돼서 발견된 거예요. 확인해보니 이들은 프랭클린 탐험대였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남아 있습니다.
부검을 했어요. 일단 사인은 결핵으로 밝혀졌는데 이상하게 몸속에서 납성분이 정상보다 10배가 넘는 수준까지 검출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분석을 하던 중 그 선박이 챙겨갔던 통조림이 지목됩니다. 통조림을 밀봉하는 과정에서 상당량의 납이 사용이 되었는데 이걸 섭취하게 된 대부분의 선원들이 납 중독에 시달렸을 거라는 추정. 아니, 안 그래도 북극 탐험하면서 지쳐 있었을 텐데 그 와중에 폐결핵, 괴혈병, 납 중독까지 시달렸다면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겠죠. 참고로 그 괴혈병이라는 건 비타민 C가 부족해서 생기거든요. 근데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돼요. 그런데 항해대원의 경우에는 오랜 시간 계속 한정된 종류의 음식만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열악한 컨디션, 설상가상 빙산까지 녹지 않으니까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고 그 결과 추위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이들이 사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결론입니다. 추가로 식량이 다 떨어지다 보니 살아남기 위해 식인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도 부검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 탐험단이 도대체 무슨 일을 거기서 겪었는지 좀 그림이 그려졌어요. 근데 여전히 미스테리는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유명한 그 프랭클린 대장을 비롯해서 주요 인물들의 정확한 사인과 또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또 마지막에 그 발견된 쪽지 있잖아요. 그거 말고 항해 일지나 탐험 일지 같은 문서는 모두 사라져버린 후예요. 또 만일 이들이 대피 도중에 에스키모인들을 마주쳤다면요. 충분히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자존심 문제였는지 왜 그러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는지도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유력한 가설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 배에 탔던 선원들은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았던 나름 영국의 엘리트들이었어요. 더구나 자기는 대영 제국의 국민이라는 자부심이 상당한데 자기들 생각에 털옷 입고 개썰매 타는 에스키모 원주민들은 좀 원시적으로 보인 거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반대로 오히려 원주민들이 그들을 외면했을 수도 있고요. 이 사건은 전 세계에서 최대 해양 미스테리로 꼽히고 있었어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130명의 선원 싣고 이 선박 자체도 굉장히 무장한 상태였는데 배가 사라졌죠? 그래, 선원들은 빠져나오고 어쩌자 쳐요. 근데 배는 어디 있는 거죠? 이 두 선박이요. 사라진 지 150년이 지나도록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럴 수가 있나? 지구상 어디엔 있을 텐데. 하지만 끝은 아니었죠. 결국 배가 출항을 한 지 16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드디어 지난 2014년 9월 캐나다 북부 킹 윌리엄 섬 근처 해저에서 사라진 함선 가운데 한 척인 에러버스호가 발견됩니다. 168년 만이었어요. 그리고 2년 뒤인 2016년에 그 위치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해저에서 나머지 테러호 또한 발견됩니다. 근데 당시의 테러호는요, 비교적 좀 온전한 모양을 갖추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선박의 잔해를 분석하고 수거하는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00년대 북극해 탐사는요, 현대시대의 우주여행과 비교할 만큼 아주 엄청난 모험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북극 항로를 어떻게 가냐면 수면의 얼음을 다 부숴서 항로를 열어주는 그걸 쇄빙선이라고 하거든요. 그 쇄빙선이 없이는 결코 다니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곳을 1800년대 후반에 도전했다는 건 정말 말 그대로 목숨을 걸어야 했던 거죠. 하지만 그런 두려움을 무릅쓰고 개척을 위해 떠났던 존 프랭클린 북극 탐사대. 이제는 미스테리가 아닌 인간의 위대한 도전으로 남는 역사로 다시 쓰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7년 4월 16일 오후 3시 45분
호주 해상을 지나고 있던 헬리콥터가 우연히 바다에 덩그러니 떠있는 요트 한 대를 발견합니다. 근데 이상했죠. 어딘가 배가 고요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가까이 접근해 보는데 선상에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 헬리콥터가 접근을 하려면 요란한 소리를 냈을 거고 또 일대 거센 바람이 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트에선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설마 이거?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바로 신고가 접수되었고요. 이후 호주 해안경비대가 출동을 해서 표류 중이던 이 요트를 확인합니다. 배 이름은 카즈 2호. 내부를 살펴보는데 우려와 달리 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너무도 평온했습니다. 고장이 난 배인가 싶었지만 엔진은 문제없이 작동을 했고요. 라디오와 GPS 같은 중요 장치도 모두 정상이었죠. 또 구명조끼나 응급조명 같은 것도 다 제 위치에 잘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요, 자세히 보니까 테이블 위에 노트북이 올려져 있는데 전원이 켜져 있고 또 여러 무선 장비들도 전원이 모두 켜져 있었고요. 심지어 테이블 위에는 곧 식사를 할 것처럼 음식과 식기들이 가지런히 차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요트 한쪽에는 빨랫줄에 옷이 널려 있고요. 또 방금 벗은 듯한 안경과 티셔츠도 보였죠. 이 상황으로만 봤을 때 지금 당장이라도 요트 밑에 쪽에서라도 누군가 오셨어요 하면서 경비대를 반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배가 어디서 왔는지부터 알아야 했습니다. 카즈 2호는 사흘 전인 4월 15일 오전 9시에 출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의 10시가 지나고 저녁 7시가 돼서 첫 통신이 도착했죠. 조지 포인트 인근을 지나고 있다라는 짤막한 상황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해요. 출발한 항구 지점에서 그 조지 포인트라는 곳까지 3시간밖에 안 걸리는 가까운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통신 이후에 카즈 2호에서는 그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죠.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통신이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3명의 중년 남성, 69세의 피터 턴스테드, 63세의 제임스 턴스테드, 이 두 사람은 형제였고요. 또 이들과 가깝게 지내던 이웃, 56세의 데렉 베튼도 함께였습니다. 이 세 사람은요, 평소에도 트리오라고 불릴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죠. 이들이 오랫동안 꿈꿔온 버킷리스트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은퇴를 한 후에 배를 타고 낚시를 하면서 유유자적한 시간을 보내는 거였습니다. 조금만 더 알아보면 턴스테드 형제는 어릴 때부터 항해를 하던 사람들이에요. 또 젊은 시절에는 해상구조대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한 적이 있을 만큼 바다가 친숙한 사람들이죠. 데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1년 전에 큰 맘을 먹고 1억짜리 새 요트를 구매했는데 이게 길이 9.8m의 쌍동선 요트였습니다. 참고로 쌍동선이란 건 이 사진에서처럼 같은 두 개의 선체를 간격을 두고 갑판 위에 결합한 걸 말합니다. 데렉은 이 배에 카즈 2호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이 요트를 구매한 이래 세 사람은 본격적인 요트 여행 계획을 세웠죠. 이 요트 여행에 많은 게 필요한데 기본적인 항해 방법, 그리고 통신 방법, 내비게이션 사용법까지 기술적인 건 당연했고요. 혹시나 싶어서 응급처치법까지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특히나 데릭은 아내와 함께 이미 이 요트를 몰고 2주, 6주, 장기 항해를 2번이나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항해에는 숙련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만반의 준비가 끝났고 드디어 2007년 4월 14일 토요일 이 세 사람이 카즈 2호에 승선하게 되죠. 이들은 에어리 해변에 있는 한 항구에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너무도 설레는 순간이었겠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난관에 봉착합니다. 이 요트의 GPS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GPS는 위치를 알려주는 건데 너무 중요한 장치죠. 그래서 반드시 수리가 필요했기에 결국 다시 에어리 해변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문제가 금방 해결이 되었고요. 바로 다음 날인 4월 15일 아침 9시 이제 본격적인 항해가 시작됩니다.
약간의 파도와 기상 악화가 우려됐지만 생각보다 날씨는 쾌청했어요. 카즈 2호의 목적지는 타운스빌 항구입니다. 여기가 출발지로부터 약 27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출항을 하고 나서 9시 반쯤 피터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고 여보, 모든 게 지금 순조로워 라면서 지금 커피를 만들고 있다는 아주 평범한 대화를 나누게 되죠. 정말 모든 게 순조로운 줄 알았습니다. 출발한 지 10시간 정도가 지난 저녁 7시, 하루 종일 감감무손식이던 이 카즈 2호에서 조지 포인트 인근을 지나고 있다라는 첫 통신이 도착했어요. 이곳은 출발지로부터 3시간 거리인 가까운 곳이죠. 근데 왜 저녁 7시에 통신이 온 걸까? 물론 이들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가던 길에 요트를 세워놓고 한참 낚시를 즐겼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만약 그게 아니라면 GPS가 또 한 번의 문제를 일으켜서 위치를 착각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카즈 2호는 그 이후에도 아무런 통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항한 지 3일 만인 4월 18일 해안경비대가 텅 비어있는 이 유령 요트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발견 지점도 좀 이상했습니다. 출발지는 에어리 해변이었죠. 그리고 목적지는 타운스빌입니다. 그럼 그곳으로 가던 길에 이게 있어야 하는데 배가 놓인 건 전혀 동떨어진 곳이었어요. 혹시 이들이 중간에 갑자기 항로를 바꾼 걸까요? 가능하긴 한데요. 사실 이 배에 타고 있던 세 사람 모두 지긋한 중년 남성들입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철저히 계획을 한 거인데 항로를 이렇게 중간에 충동적으로 바꿨다는 건 결코 이들의 성향과 맞지 않았죠. 혹시나 응급 상황이 있던 건 아닌가 싶었는데 구명조끼도 다 그대로고 단서가 없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긴 한데 요트의 돛 한쪽이 좀 심하게 찢겨져 있었어요. 그럼 혹시 풍랑을 만났다? 라고 여기기에는 또 이 찢겨진 돛 하나 외에는 그 어떤 데미지도 배에 보이지 않았고요. 그럼 혹시 해적의 공격? 좀 말이 안 되긴 하죠. 해적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들의 돈을 노리고 납치? 해안경비대가 아예 본격적으로 배를 항구로 가져와서 좀 더 조사했습니다. 일단 이 선내에 위급 상황 때 무기로 쓰일 만한 것들이 그대로 발견됐어요. 침대 아래에서 밀폐된 용기에 들어있던 탄약 총기 또한 그 자리에 있었고요. 또 서랍 안에서 같은 구경의 총알도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쓰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얌전히 제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배에서 어떤 범죄나 침입의 징후는 쉽게 찾을 수 없었는데요. 여러분, 다행히 요트에는 항해 루트가 기록되는 GPS 추적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비행기로 치면 약간 블랙박스 같은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요트가 어떻게 어디로 움직였는지를 분석해 보면 사라진 이들의 행방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막상 열어보니까 참 기이하게도 이 GPS에 충분한 저장 공간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최근 이틀치만의 기록이 있어요. 근데 지난 이틀은 뭐예요? 이미 배가 해상을 떠돌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 추적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너무 답답하죠. 그나마 확실한 건 이 세 사람이 보낸 무전 정보, 우리가 조지 포인트 인근을 지났다, 이것만 확신할 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조지 포인트 이 주변은 모래톱 지대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추정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 요트가 여기에 좌초되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배를 밀어내기 위해서 세 사람이 일단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그 순간 돌풍이 닥치면서 요트가 멀어져 버렸고 그렇게 바다에 남겨진 이들이 사고를 당했다는 시나리오. 조금 이제 끼워 맞추기식인 것 같긴 한데 이거 외에도 혹시 이제 배가 자초가 돼가지고 아예 다른 배로 옮겨 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에 있던 선박들을 조회한 결과 유사한 일이 전혀 없어요.
결국 이 미스테리를 풀 열쇠는 카즈 2호가 도대체 왜 그렇게 늦은 시각에 조지 포인트를 지나갔는가 여기에 달려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셋 사이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몸싸움을 하다가 한 사람이 바다에 빠져서 파도에 휩쓸렸는데 뒤늦게 구해야겠다 하고 두 사람이 다시 들어갔다가 다 같이 빠지게 됐다는, 사실 이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배를 남겨두고 세 사람이 다 사라지냐는 거예요. 물론 이 스토리가 좀 클리셰 같긴 하지만 그나마 이게 그럴듯한 가설로 들리는데요. 여전히 의문이 가시기엔 충분치 않은 느낌입니다. 그렇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한 채 답답해하던 중에 결정적인 단서가 나옵니다. 바로 배 안에서 촬영된 비디오였어요. 해당 영상은 출항일인 4월 15일 오전 10시 이 형제 중에 동생 제임스가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 형 피터는 선미 계단에 앉아 낚시를 하고 있고요. 또 요트의 주인 데렉이 배의 키를 잡고 있었죠. 그 누구도 구명조끼를 입고 있진 않았습니다. 또 마침 카메라가 360도 회전을 하면서 그 섬과 주변을 보여주는데요. 바다 상태를 보니까 좀 눈에 띄게 출렁이죠. 영상은 곧이어 끝이 나는데, 이 비디오가 공개된 직후 다들 이 배가 풍랑을 만났구나, 그래서 돛이 찢어져 있었구나 라고 여기는 듯 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사람을 배에서 떨어뜨릴 만한 강한 풍랑을 만났다? 근데 어떻게 요트 안에 이 테이블에는 음식들이 저렇게 가지런히 놓여 있을 수 있을까요? 위급 상황에 가장 먼저 찾아야 했을 구명조끼도 그대로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미스테리 잠시 접어두고 일단 실종자들을 찾는 게 급선무겠죠. 해양경비대는 대대적인 수색을 펼쳤습니다. 구조대는 물론이고 헬리콥터, 경비행기, 또 상업 선박까지 모두 동원했어요. 야간에는요, 적외선 탐지 기능을 갖춘 항공기를 띄워서 바다를 뒤졌지만 실종자들이 도무지 나타나지 않았죠. 그렇게 6일 만에 수색 작업은 중단됩니다. 찢어져 있는 돛 하나를 제외하고 너무나 멀쩡한 상태로 텅 비어있는 유령 요트로 발견된 카즈 2호. 이 망망대해에서 증발해버린 세 사람. 이 사건은요, 어떤 단서도 흔적도 찾지 못한 채 미궁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실종 16개월이 지난 2008년 8월에 사건을 공식적으로 정리한 수사보고서가 공개되죠. 여기에서는 그동안 말씀드린 많은 가설들 중에서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있는 한 시나리오가 채택됩니다. 자, 이제부터 말할 내용은 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구성된 거죠. 사건은 마지막 통신이 이루어진 조지 포인트 인근에서 벌어졌습니다. 비디오에서 볼 수 있듯이 형 피터가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끼가 방향키에 걸렸고 이걸 푸는 과정에서 사고로 배 밖으로 떨어집니다. 즉각 이제 비디오를 찍고 있던 동생 제임스가 형을 구하러 바다에 뛰어들었죠. 그런데 같은 시각 이 데릭이 배의 키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배 엔진을 더 이제 돌리게 돼요. 그리고 돛을 내리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돛이 반대쪽으로 급격히 돌아갔고 이게 데렉의 몸을 쳐서 그 또한 바다에 빠지게 되었다는, 결국 요트는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이제 점점 멀어져 갔고 조난자들은 체력이 다해서 바다에서 익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가설입니다. 카즈 2호의 일부 흔적이 이 시나리오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가능성 높은 가설 중에 하나일 뿐이죠. 하지만 실종자 가족들과 또 일부 현지 항해사들은 이거 말도 안 된다 라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죠.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게 나온 결론이에요. 뭔가 결론이 나야 하니까 막 결론을 꾸겨 맞춘 듯한?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만든 검시관조차도 꼭 이렇다고 100% 단정할 순 없다라는 여지를 남겨두게 되죠. 여러분, 이런 유령배 관련 미스테리 사건에는 종종 음모론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미확인 수중물체에 의해서 납치된 거다, 전설 속의 바다 괴물의 공격을 받았다까지 등등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답은 결국 찾지 못했죠.
그때 이후 카즈 2호 미스테리는 현대판 메리 셀레스토호라고 불리면서 세계의 미스테리로 남아버렸습니다. 메리 셀레스토호는 잘 아시다시피 가장 유명한 유령배라고 할 수 있겠죠. 톰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이 또한 배가 덩그러니 혼자 남아 있었다는 점에서 유령 요트라는 씁쓸한 별칭이 붙게 되죠. 세 남성의 소중한 꿈을 실었던 요트가 한순간에 유령선으로 돌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날의 진실은 도대체 뭔지 이 수수께끼의 답은 앞으로도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